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챕터 1까지 정리를 했었죠. 행정의 본질 부분 내용을 정리를 했었고, 자, 오늘부터는 거의 챕터 2장 되어 있는 행정의 활동 부분부터 볼게요. 행정의 활동. 자, 거의 큰 그림으로 활동의 범주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행정의 활동 그러면은 행정이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활동을 하는가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크게 나눠서 규제적 활동이랑 서비스 제공적 활동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최근에는 추세가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요. 작은 정부, small but efficient. 자, 그래서 작고 효율적인 정보를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규제도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서비스도 최대한 정부가 안 하고 어디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민간에 민영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자는 기조를 갖고 있어요. 최근에는. 자, 그게 시대적으로 보면 언제 이후에? 시대적으로 보면은 1900 이거 보세요. 1등 학생. 자, 197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70년대. 2차, 그렇지. 5.1 파동, 5.1 쇼크가 있었잖아. 네. 자, 그래서 이때 이후에 기존에 적극적인 개입을 했던 정부가 결과적으로 보니까 물가에 대한 대응,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그 다음에 실업률도 같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대처 능력이 미흡했다. 그래서 신공공관료. 그렇지. 그래서 등장하기 시작한 게 신공공관리론이잖아요. 자,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의 기조에 따라서 정부는 최대한 작게, 그 다음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정확히는 70년대 이후부터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기 시작했죠. 네. 현대에는 90년대 이후에는 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다른 그 협치. 그렇지. 다른 시장이나 시민사회와 같이 정치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협력적인 통치, 협치를 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게 90년대 이후에 어떤 접근 방법? 행정의 재정치화. 그래, 행정의 재정치와 뉴 뉴 거버넌스로. 그렇죠. 잘했어요. 자, 요 맥락을 갖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행정 활동 중에 규제가 완화되고 서비스가 민영화되기 시작한 거는 시점적으로 보면 언제예요? 70년대 이후겠죠. 공공관리론이 공공관리론의 접근이 이제 강조되면서부터예요. 자, 그 개념을 일단 갖고 계시고, 자, 밑에 보시면은 그래서 규제부터 일단 정리를 할 거예요. 규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중요한 논점은 아닌데 거기 C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이제 출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요. 간혹 출제가 되니까 이 내용을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정리를 하면 돼요. 자, 근데 뭘 배울 거냐면은 행정 규제를 규제에 대한 근거 법이 있어요. 행정 규제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시험의 지문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 내용 조문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해. 규제 공부를 할 때는. 자, 그래서 행정규제기본법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를 할 거고요. 거기 밑에 박스 보시면은 자, 이렇게 도표로 정리가 되어 있죠. 행정규제라는 거는 뭐냐? 자, 일단 주체가 정부예요. 정부가 하는 게 행정규제고요. 자, 근데 정부가 자의적으로 독단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어디에 근거를 둬야 한다? 법령에, 그렇지, 근거를 둬야 한다. 근데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규제를 법에 정해놓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규제 법정주의라고 해요. 그거 하나 단어 용어 기억해 두시고, 규제 법정주의. 자, 그 다음에 어떨 때 하는 거냐? 아무 때고 규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규제를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 특정 공익 실현 목적을 위해서 그때만 규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체는 누구냐? 정부가 반드시 법에 근거를 두고, 그 다음에 공익 목적 실현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공익 목적 실현을 위해서. 자, 규제라는 거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그 다음에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규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규제의 본질은 뭐냐면 국민한테 국민이 갖고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뭔가 새로운 의무를 부과시키는 거. 그게 규제예요. 그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밑에 보시면은 그러면은 규제는 언제 정당화되느냐? 자 규제가 정당화될 때는 이거예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게, 자, 요 비용이 일종의 비용이죠.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담시키는 거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비용이란 말이에요. 희생이야, 희생. 자, 근데 어떨 때 희생을 치르는 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이익이 클 때. 그러면은 규제에서의 이익이라는 건 뭐예요? 행정 규제를 할 때의 규제의 이익이라는 거는 그렇지. 편익. 자, 행정 규제는 왜 하는 거야? 아까 여기 표를 보시면 돼. 법령에 근거해서 특정 공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자, 공익이라는 게 규제에서 얘기하는 편익이에요, 편익. 자, 그러니까 공익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해서 이 국민 개인한테 끼치는 손실보다 공익이 더 클 때, 그때 규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국민한테 권리를 제한하는 비용보다 그걸 통해서 실현하려는 공익적인 효과가 더 클 때만 규제가 정당화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규제에 있어서의 비용과 편익은 요거. 비용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게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누리는 편익이라는 건 공익 목적을 실현하는 것. 자, 그래서 공익이 비용보다,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클 때만 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해되시죠? 그렇겠지. 1등이니까. 자, 그거. 그래서 규제는 언제 존속이 정당화되느냐 하는 내용의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행정규제기본법 정의 내용이 나오죠. 자, 이거는 쭉 읽어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주체를 여기서는 확인을 하시면 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되어 있죠. 주체는 일단 정부가 하는 활동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주체를 일단 먼저 여기서는 확인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밑에 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활동. 의무를 부과하는 활동. 자, 이거는 이제 비용이죠, 비용. 여기서 따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밑에 보면은 법령 등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자, 이거는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의미죠. 규제, 법정주의. 그거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 세부 내용을 나눠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정부가 하는 활동이다.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활동이다. 규제, 법정주의. 자, 그 다음에 공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거다. 그게 규제다. 라는 것만 여기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어렵진 않고요. 특성이나 뭐 근거, 일반적 목표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거기 27페이지에 이런 개념이 또 나와요. 행정지도라는 개념이 나와요. 행정지도. 자, 행정지도 이렇게 맵이 아니고요. 농담인데. 자, 행정지도라는 거 혹시 표현 들어보셨어요? 용어? 네, 행정법. 행정법 공부할 때. 행정지도가 뭐예요? 우리 행정법을 공부했다고 하니까. 목적 절차 없이 좀 간편하게. 간편하게 국민을 뭐 이렇게 지시하거나. 자, 그러면은 행정지도라는 거는 약간 그 권력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상대적으로 권력적인 성격이 덜한 거예요? 그렇지. 지도라는 거는 막 강제적으로 명령하는 권력적인 그런 작용이 아니고요. 자,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굵은 글씨 되어 있죠. 공무원이 어떤 특정인한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협조 요청하는 거. 이렇게 비권력적인 일련의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법적 구속력을 직접 수반하지 않는 활동.
법적 구속력을 직접 수반하지 않는 활동,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다른 규제나 행정 처분에 비해서는 비권력적 활동이라는 특징을 갖는다는 거죠. 요 행정 지도라는 것은. 자, 그래서 행정 지도의 일단 본질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행정 지도라는 거는 다른 행정 규제나 행정 처분 이런 거와는 다르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활동이다라는 것만 일단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다른 거는 크게 어렵지 않고. 자, 행정 지도를 최근에 팽창시킨 여건 이렇게 되어 있죠. 행정 지도가 최근에는 비교적 다른 시대에 비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요. 야, 그게 왜 그럴까요? 법으로 규정하기에는 사회가 너무 복잡해진 거야. 그래서 그거를 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죠.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법에 굳이 근거를 두지 않아도 그냥 자유롭게 지도하고 권고하고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돼서 요새는 행정 지도라는 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자, 효용성. 이 부분은 그냥 쭉 보시면 되고요. 가끔가다 이제 시험에 행정 지도의 폐단이 뭐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요거는 이해만 해두시면 충분히 이제 시험장에서 골라낼 수가 있죠. 자, 폐단이 뭔지 한번 볼게요. 자, 폐단이라는 거는 행정 지도라는 거는 법적 근거 굳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행정의 원칙에 대한 훼손이 발생되겠어요? 그렇지. 법치주의, 법치 행정의 원칙에 대한 훼손이 발생할 수가 있죠. 자, 행정을 할 때는 반드시 법의 근거를 두고 행정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이제 법치 행정의 원칙이 가장 이제 근대 입헌국가 이후에 가장 이제 기본적인 원칙인데, 행정 지도라는 거는 법의 근거가 없어도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법치주의를 굉장히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위험성과 폐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다음에 법의 근거가 없으면은 이 공무원에 대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물릴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행정 책임에 대한 근거를 묻기가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게 폐단이에요. 자, 거기 있죠. 불분명한 행정 책임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다음에 법적 근거가 없고 책임이 없으니까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 어때요? 권리를 구제받기가 어렵죠. 그거죠. 피해자 구제 수단의 미비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행정의 밀실화라는 건 이제 법의 근거가 없으니까 투명하지 않다는 거죠. 투명하지 않다는 거고. 자, 그다음에 행정 지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정의 역할이, 정부 역할이 커져요, 작아져요? 그렇지. 굉장히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팽창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게 행정 지도의 대표적인 폐단, 문제점이라고 지적될 수 있는 거고요. 보통 시험에 나오면 문제점을 위주로 물어보니까 그걸 위주로 잘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암기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행정 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행정 지도는 권력적 행위, 비권력적 행위? 비권력적 행위. 행정 책임을 묻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다음에 피해자 구제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그렇지. 그 정도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넘어가시고. 자, 그러면은 행정 규제라는 것도 이제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규제를 그 내용에 따라서 나누는 이제 규제 유형 분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수단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누는 수단별 규제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할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X등급이라고 매겨져 있죠. 이거는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내용별 분류 한번 봅시다. 내용별 분류. 자, 규제 유형을 내용별로 나눠서 크게 이제 경제적 규제하고요. 경제적 규제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규제,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경제적 규제, 그다음에 사회적 규제.
자, 먼저 요 개념 기억해 두시고 경제적 규제, 그다음에 사회적 규제 이런 규제의 유형이 있다. 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다? 내용. 맞아요. 내용에 따라서. 왜냐하면 규제 유형을 나누는 기준이 내용 규제가 있고요. 내용별로 나누는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수단별로 나누는 유형이 또 있기 때문에 일단 내용별로는 경제적 규제랑 사회적 규제로 나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경제적 규제가 뭐냐? 자, 경제적 규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요.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규제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 요게 키워드예요. 경쟁 범위의 적정화를 위하여. 요거 요런 키워드 같은 것들은 잘 표시를 해두세요. 경쟁 범위의 적정화를 위해서. 경쟁 범위의 적정화를 위해서. 경쟁 범위의 적정화라는 거는 뭐예요? 경쟁이 너무 과다해도 안 되고 너무 치열해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적으면 어떻게 되니까? 독점이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너무 과다할 때는 경쟁이 너무 과다할 때는 경쟁을 제한해 줘야 돼. 제한. 자, 그다음에 너무 과소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을 촉진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형태로 경쟁의 범위를 적당하게 만들어준다. 범위를 적정화시켜준다라는 게 경제적 규제의 목적이에요. 목적. 근데 과소한데 그것도 규제예요? 촉진하는 것도 규제예요? 네, 촉진하는 것도 규제가 될 수 있어. 왜냐하면 자, 독점 시장이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소비자한테 불리하지. 왜? 독점이니까 나만 생산을 해서 제공을 하니까 공급자가 나 하나야. 그럼 만약에 하늘 씨가 나 혼자 공급을 해. 핸드폰을 나 혼자 만들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격을 엄청 올리겠지. 그다음에 공급은 조금 꾸진 거. 그러니까 서비스 수준은 떨어뜨리고 비용은 절감시켜야 되니까. 그다음에 가격은 엄청 대폭 올리고. 자,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독점이라는 이제 과소 경쟁도 제한하는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소할 때는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자, 그래서 과다할 때 제한하는 거랑 과소할 때 촉진시키는 게 둘 다 경제적 규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 두 가지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경제적 규제라는 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치, 기업, 생산자한테 하는 거. 그래서 정부가 기업한테 하는 게 경제적 규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목표는 경쟁 범위를 적정하는 게 목표고, 그래서 형태, 유형은 과다할 때 제한하는 것과 과소할 때 촉진시키는 것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자, 밑에 보시면은 가격 규제라는 게 있죠. 가격 규제.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격 책정을 할 때 최고 가격을 이 정도만으로 책정을 해라.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내릴 때에도 최저 가격을 이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최저 가격을 이제 규정을 해놓는 거죠. 너무 최저 가격제라는 건 언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경쟁이 너무 최저. 그러니까 최저는 생산자한테, 기업한테 이만큼은 그래도 이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적을 때, 많을 때 이만큼은 이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무 치열하게 막 피나는 출혈 경쟁을 하면은 다 망하잖아. 기업들이 다 도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이윤은 그래도 돌아가게끔 이렇게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가격을 책정할 때도 그 가격 책정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입 퇴거 규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진입 규제라는 거는 진입을 못하도록. 자, 그거는 언제 하는 거예요? 과다할 때, 과소할 때. 그렇지. 안 그래도 공급자가 워낙 많으니까 인허가를 줘서 이 인허가를 받은 기업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과다할 때 제한하는 경쟁 조치, 그게 진입 규제인 거죠. 인허가나 뭐 등록 같은 조치를 해가지고. 자,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쭉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경제적 규제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밑에 보시면은, 자, 경제적 규제라는 거는 개별 기업이나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기업이나 산업한테 하는 거고, 자, 그래서 규제를 할 때 재량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어떤 대상한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차별적인 규제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재량이 있다라는 것과 차별적인 규제를 한다. 차별적인 형태의 규제를 한다라는 것. 자, 그러면 규제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떤 조치를 해야 그 규제에서 내가 좀 더 이익을 볼 수 있어요? 관료를 개편을.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 관료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관료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 자,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포획이라고 해요. 행정학에서는 포획. 자, 간단해. 그냥 규제하는 기관, 정부 기관 관료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면 돼. 자, 포획을 하면 더 이상 나한테 어떤 규제도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경제적 규제가 발생했을 때 요 규제를 당하는 피규제자들은 어떤 행태를 취하느냐? 그치, 관료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포획 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포획 활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지. 자, 그래서 끊임없이 돈을 가지고 로비 활동을 하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 좋아하는 건데, 한희 씨가 좋아하는 용어인데, 지대추구를 한다는 거죠. 지대추구. 지대추구를 해서, 지대추구라는 건 다른 말로 그냥 로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비 활동을 벌려서, 로비 활동을 하는 목적은 결국은 관료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포획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지대추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규제가 발생했을 때 피규제자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지대추구, 로비 활동을 통해서 관료를 끌어들이는 포획을 한다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일단 정리 다시 하시면은 재량이 있다. 그다음에 개별 기업이나 개별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차별적이다. 차별적. 재량이 있고 차별적이다. 그다음에 그 기업 피규제 대상자는 포획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대추구 활동을 벌인다. 로비를 한다. 이렇게 이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키워드만.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계속 이런 걸 하니까 이 경제적 규제라는 거는 집행의 성공 가능성이 높겠어요? 실패 가능성이 높겠어요? 그렇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끊임없이 막 포획하고 막 지대추구 활동을 하니까 결국은 관료들이 포획당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적 규제라는 거는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방식의 규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실패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현재는 신공공관리론의 기조에 따라서 작은 정부를 추구하니까 규제 이거 필요 없다. 왜? 실패 가능성 어차피 높고 포획당할 우려가 있으니까 하지 말자. 그래서 최근에 규제를 완화하자는 근거가 되는 게 이거예요. 실패 가능성이 높으니까 굳이 하지 말고 규제를 완화하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밑에 지대추구 포획 요거 이 개념을 좀 더 자세히 풀어놓은 건데 이거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같은 내용이고요. 지대추구 그냥 로비, 그다음에 포획은 잡히는 거.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셔도 돼요. 자, 로비가 성공하면 포획이에요. 로비가 성공하면 포획인 거지. 그러니까 포획의 과정이 로비인 거고, 이렇게 과정, 수단, 결과 이런 관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옆에도 있죠. 29페이지 위에 도표로 그림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은 로비 있죠. 지대추구 행위를 해서 그 결과 포획이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규제가 실패하고, 실패 가능성이 높으니까 최근에는 규제하지 말자. 그래서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경제 규제는 돈만 많이 들고 실패 가능성이 높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자, 반면에 사회적 규제라는 건 어떤 건지 봅시다. 사회적 규제라는 거는, 자, 사회적 규제라는 거는
개별 기업이나 생산자,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자, 전체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냐 하면은 그냥 시장에 내버려뒀을 때 발생하는 시장 실패의 문제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빈부격차, 그다음에 소외계층의 발생, 형평성의 저해, 자 이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사회적 규제예요. 사회적 규제. 자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비교해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얘는 개별 산업을 대상으로 해서 경쟁 범위를 적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경쟁을 과다할 때는 제한하거나 과소할 때는 촉진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 근데 어쨌든 지대추구나 포획 같은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최근에는 완화의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자, 경제적 규제를 완화하자라는 이제 추세가 일반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실패 가능성이 높다. 자, 사회적 규제는 이제 형평성이라는 행정의 이념을 추구하기 위해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규제,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를 사회적 규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경제적 규제는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지만, 자, 근데 역사는 경제적 규제가 사회적 규제보다 오래됐을까요? 짧을까요? 오래됐어요. 그렇지. 얘는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부터 만들어진 거고요. 얘는 최근에 와서야 형평성의 문제가 중요시 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규제예요. 그래서 역사는 경제적 규제보다 사회적 규제가 짧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디귿에 보시면은 새로운 영역에 대한 규제다. 얘는 그냥 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얘는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영역이 다르죠. 그 다음에 현대 행정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이런 것들 그냥 읽어보시면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지대추구나 포획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적어요. 적어요. 왜? 범위가 넓어. 범위가 넓으니까. 얘는 딱 그 규제를 당하는 사람이 딱 특정되어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막 포획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차피 소외계층한테 돌아가는 거고, 그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딱 그 규제를 당하는 사람이 딱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목숨 걸고 막 포획 활동을 하고 지대추구를 하는 게 별로 없죠. 자, 그런 특징이 있죠. 자, 지대추구나 포획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라는 내용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실패 가능성도 그래서 낮다. 니은에 있죠. 첫 번째 줄에 실패 가능성도 낮다. 그래서 사회적 규제는 완화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 유지 또는 강화의 대상이다. 라는 거 완전히 반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내용 기억하시면 되고, 밑에 서머리 표도 그냥 한번 쭉 정리 차원에서 보세요. 경제적 규제는 목적이 경쟁 범위를 적정하는 게 목적. 사회적 규제는 삶의 질 향상, 형평성의 확보 이런 거고요. 역사는 사회적 규제가 최근에 부각된 거고, 경제적 규제는 굉장히 오래됐고. 자, 그다음에 대상은 개별 기업이나 산업. 사회적 규제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그냥 다수 이렇게. 실패 가능성이 경제적 규제는 높음, 사회적 규제는 낮음. 실패는 포획이나 지대추구 현상으로 실패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최근에 완화의 대상인 거는 경제적 규제, 강화의 대상인 거는 사회적 규제.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만 간단히 잘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이해 위주로 접근하시면 되니까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영어 단어 외워야 되잖아. 암기에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 자, 그다음에 수단별 분류 한번 봅시다. 수단별 분류. 자, 이거는 무슨 기준에 따른 분류? 내용. 그렇지. 내용별 분류였고요. 다음에 나오는 건 수단별 분류예요. 수단별 분류. 자, 수단별 분류도 두 개가 있어요. 크게 나눠서. 자, 먼저 보시면은 직접 명령해서 하는 규제. 권력적으로 약간 강제적으로 하는 거 있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명령 지시적 규제고요.
그거를 직접 규제라고 하고 하품해도 돼. 시원하게 해. 뭘 1등 학생이니까 하품 정도는 다 줄게. 나 2등만 됐어도 왜 하품을 하품 까방권? 잠깐만요. 자, 어쨌든 하품 정도는 봐주지. 단 조는 건 안 돼. 하품. 자, 그래서 명령적 규제, 명령 지시적 규제는 다른 말로 직접 규제라고도 하고요. 얘는 강제적으로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준수가 굉장히 의무화되는 거. 그게 이제 명령 지시적 규제 또는 직접 규제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예시 나오는데, 자, 이것도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기준을 설정해 주는 게 명령 지시적 규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설정. 자, 이거는 그 비율을 딱 정해주고 그 비율을 맞춰야 된다라고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무슨 규제? 명령 지시적 규제, 강제적 규제고요. 자, 반면에 시장 유인적 규제라는 두 번째 유형의 규제도 있어요. 시장 유인적 규제. 자, 얘는 간접 규제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그냥 이 사람이 자율적으로 이 규제에 따르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자, 잘했을 때에는 당근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못했을 때에는 채찍을 주고, 그래서 디스인스텝을 주고, 그래서 얘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자율에 맡기는 거, 선택에 맡기는 거, 그거를 시장 유인적 규제, 유인한다 그래가지고 유인적 규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세제 지원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은 세 공제 제도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인센티브를 주는 거. 폐기물 처리비 예치 제도라는 것도 있죠. 옆에 보시면은 개념 설명이 더 자세히 있어요. 예치금을 먼저 이렇게 딱 적립해 놓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회수 처리를 하면 그거를 돌려주는 제도예요. 돌려주는 제도. 자, 그러니까 이런 약간 돈을 인질처럼 잡아놓고 얘가 말 잘 들으면 돌려주고 약간 이런 거. 근데 이것도 어쨌든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얘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건가? 얘는 이제 시장 유인적 규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개, 수단별로 나눴을 때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무슨 규제와 무슨 규제로? 명령 지시적 규제와 시장 유인적 규제. 간접 규제는 뭐? 직접 규제가 명령 지시적 규제.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된다는 거죠. 자, 내용에 따른 분류는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자, 실패 가능성이 높은 거는 내용에 따른 경제적 규제. 포획당할 우려가 있는 거는 경제적 규제. 최근 들어서 유지 또는 강화되는 거. 사회적 규제. 그렇죠. 오케이, 됐어. 넘어가시고. 자, 그다음에 규제 대상.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하느냐.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할 때 딱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규제를 하느냐. 약간 이런 관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이 사람이 하는 경제 활동의 수단에 대해서 제약을 가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작업장이라 그러면은, 건설 현장이라 그러면은 반드시 건설을 하기 위해서 안전 장비를 착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거는 작업을 하기 위한 수단에 제약을 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단 규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단 규제. 자, 어떤 목표나 결과나 성과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달성하고 활동하기 위한 그 수단이나 어떤 기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약을 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걔를 수단 규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반면에 어떤 결과물이나 목표를 딱 정해주고 그거를 달성해라 라고 하는 규제도 있을 거잖아요. 자, 그거는 성과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 그래서 성과 규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딱 정해주고 그 결과에 반드시 달성되게끔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 자, 그래서 옆에 보면은 예시가 나와 있어요. 환경오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딱 그 농도 수준 수치를 정해주고 그거를 딱 달성하도록 한다는 거죠. 딱 그 목표를 정해주고 기준을 정해주고. 자, 그래서 그거는 결과를 정해줬다. 결과를 규제한다 그래서 성과 규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그 과정이나 절차를 통제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거는 뭐라 그러냐면은 관리 규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관리 규제, 과정을 규제하는 거를 관리 규제. 자, 그래서 뭐 식품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무슨 규제? 관리 규제. 식품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뭐 유해물의 기준치가 딱 이 정도 수치를 유지해야 된다. 성과 규제. 자, 그다음에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 장비나 기타 뭐 기술 같은 것들을 반드시 이제 구비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맨 위에 있는 맞아. 투입 규제. 근데 더 많이 쓰는 말이 수단 규제라는 거였죠. 수단 성과 관리. 수단 성과 관리. 수단 성과 관리. 수성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수단 성과 관리 규제.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표현이 용어가 나올 때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것만 매치할 수 있게 수단 성과 관리 규제. 자, 그다음에 밑에는 근데 되게 분류가 많지 않아요? 분류가 되게 많아. 자, 근데 상대적으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아까 봤던 경제 규제, 사회 규제고요. 그 다음에 명령 지시랑 시장 요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규제 대상이나 수행 주체에 따른 분류는 상대적으로 빈도는 낮은데 그래도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빈도가 낮다고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분류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게 좀 용어가 또 막 다 다르잖아. 그래서 그게 좀 헷갈려. 행정하기 어려운 점이죠. 하지만 그것만 극복하면 가면 갈수록 양이 줄어들어 행정하기. 그래서 나중에 정리하기는 오히려 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끝까지 잘 정리를 해봐야겠죠. 자, 규제를 누가 수행하느냐, 수행 주체에 따라 분류하는 거. 자, 이런 거예요. 정부가 하느냐, 민간이 하느냐, 아니면은 뭐 정부한테 위임을 받아서 민간이 하느냐. 그거의 차이예요. 그래서 정부가 하면은 직접 규제, 직접 나서서 한다 그래서 직접 규제. 자, 그다음에 기업, 민간이 스스로 하면은 자율 규제. 그다음에 정부에서 위임을 받아서 민간이 하면 자, 그거는 공동 규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공동 규제. 최근에 이제 가장 각광받는 게 뭘 것 같아요? 공동 규제. 공동 규제가 최근에는 이제 가장 각광을 받고 있어요. 눈치로 맞힌 거지? 네? 눈치로 맞힌 거지? 뭔가 공동일 것 같았죠? 어쨌든 중간적 성격을 가지면서 최근 들어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게 공동 규제예요. 공동 규제. 최근에는 정부로부터 민간으로 민영화시켜서 민간에 자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면서 정부와 또 긴밀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협치하는 게 가장 이제 유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공동규제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32페이지에 나오는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 행정학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그렇지. 1887년에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서 행정학의 관리 기술성을 강조했죠. 정치행정 1원론, 2원론? 2원론. 공사행정? 1원론.
자, 그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인데 시험에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 4개의 분류예요. 행정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 보통 유형, 모형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저번에도 봤겠지만 모형을 그렇게 좋아해 행정학은. 자, 그래서 또 학자마다 좀 비슷하다. 근데 뭐만 다르냐면은 그 이름만, 명칭 있잖아요. 용어 그것만 달라. 그래서 모형 많이 나오고, 모형이 나오면은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학자가 쓰는 또 용어를 써야 돼. 그것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요 행정학은. 그거만 극복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죠. 자, 윌슨이라는 학자는 자, 규제를 이렇게 크게 4개로 나눴어요. 4개로 분류를 했는데, 자, 어떤 기준으로 나눴냐면은, 자, 편익을 누가 누리고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의 기준으로. 편익은 누가 누리고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4개의 분면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다는 거죠. 자, 편익은 누가 누리고, 그 다음에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자, 제일 먼저 이제 여기 편익이 넓게 분산되어 있다라는 거는 뭐예요? 편익이 넓게 분산되어 있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이 편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편익이 넓게 분산이 되어 있고, 자,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누구나 다 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비용이 그러면 넓게 분산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많은 사람들이 나눠서 부담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편익도 누구나 다 골고루 누릴 수 있고, 비용도 넓게 분산되어 있는 형태의 정치 규제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자, 이렇게 불렀대요. 대중이 누린다 그래서, 대중이 비용을 부담하고 대중이 편익을 누린다 그래서 대중정치. 규제라는 표현 대신에 정치를 붙여서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은. 자, 이렇게. 자, 이쪽이 편익, 여기 비용이에요. 자, 네, 좁게 집중이겠죠? 여기도 좁게 집중.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편익과 비용 두 가지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편익이 넓게 분산되어 있느냐, 좁게 집중되어 있느냐, 비용도 넓게 나눠져 있느냐, 좁게 집중되어 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크게 4가지 차원에서 정책을, 규제를 구분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나눠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골고루 누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용,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다 골고루 분담해서 부담하는 거, 그거를 대중정치의 유형,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대중정치, 대중 하나 기억하시고. 자, 이건 특징이 이제 편익과 비용이 다 분산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줄글로 된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비용과 편익이 쌍방 모두 불특정 다수인에게 분산되어 있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의 모두에게 집단 행동의 딜레마가 발생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근데 집단 행동의 딜레마라는 거는 못 들어보셨죠? 비슷한 거 하나. 처음 들어봐요. 뭐야, 왜 뜸들여? 자, 집단 행동의 딜레마라는 것은 뭔가 이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는데 흔히들 이제 행정학에서 이런 걸 많이 예로 들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그래가지고, 자,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 고양이가 있어요. 자, 근데 얘가 이제 쥐를 계속적으로 위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쥐들이 같이 이제 회의를 열어서
합심을 해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 자, 이렇게 이제 의견이 모아졌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어느 쥐가 방울을 달지에 대해서 선뜻 스스로 내가 방울을 달겠다라고 나서는 쥐가 없더라는 거죠. 무서우니까 잡혀먹을까 봐.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떤 행동 현상, 문제는 분명히 있어. 그래서 이 집단들이 문제점을 다 인식은 하고 있어. 근데 실제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없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 그게 집단행동의 딜레마라는 현상이에요. 흔히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나서는 쥐가 없더라. 뭐 이렇게 많이들 설명을 하시죠. 자, 그래서 집단이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은 하나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행동은 보이지 않는 형태. 그거를 집단행동의 딜레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서로 그냥 관심이 없어. 무관심. 내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무관심이면 야, 하품 방지권을 줬다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 남용하는 거 아니야? 하품 총량 제한을 할게. 자, 10회로 하자. 10회 10번만 하품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그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집단행동의 딜레마. 자, 그래서 집단행동의 딜레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모두에게서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된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대중들은 분명히 어떤 사회 문제가 있는지를 인식은 하고 있어. 자, 근데 그 문제를 꼭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낙태 규제, 우리 대표적으로 예를 많이 드는 대중정치 유형인데 낙태 규제를 예를 들면은, 자, 낙태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규제하는 게 맞다라고도 생각을 해. 근데 굳이 내가 뭐 낙태 경험이 없거나 나와 관련이 없으면 굳이 내 일이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낙태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은 누가 나서서? 잘 안 나서지.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 단체들, 시민단체 같은 그런 데서 나서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중정치라는 건 뭐냐면은 비용도 넓게 분산이 되어 있어서 자기가 비용 부담자라는 거를 잘 인식 못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누리는 편익도 골고루 이제 분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낙태 규제를 하면은 거기에 따른 편익은, 낙태 규제를 통해서 얻는 거는 사회 전반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편익을 누리는 거잖아요, 일종의. 자, 그래서 굳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나서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집단행동의 딜레마라는 것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 나서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 같은 공익단체에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라는 게 대중정치 상황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공익단체에 의해서 이번에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특징이 뭐냐면 뒤에 나오는, 한 번 규제를 하기로 법이 만들어지면, 입법화가 되면은 크게 반대하는 사람도 없어. 굳이 그러니까 나서서 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요. 한 번 해결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또 반대하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이 원활하게 만들어질까요? 중간에 실패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냥 성공 가능성이 높아. 굉장히 높아. 그냥 쭉 무난하게 정책이 논쟁 없이 사업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이런 특징을 갖는 게 무슨 정치? 대중정치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특징을 어차피 시험 나오면은 키워드만 나와요. 일단 먼저 요 대중정치가 그럼 뭐냐? 비용 편익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 분산이 되어 있는 정치를 대중정치. 그다음에 둘 다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된다. 그다음에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공익단체에 의해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다음에 한 번 의견이 모아져서 법을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사람도 없어. 자, 이게 이제 대중정치의 특징이에요, 특징. 자, 그런 것만 시험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뭐 이런 예시 같은 것도 시험에 이제 언급될 때가 있어요. 낙태 규제, 뭐 음란물 규제 이런 것들 유형만 한번 쫙 봐서 기억해 두시면 되고 한 2개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서 편익은 특정인한테 좁게 집중되어 있어. 그러니까 누리는 수혜자는 굉장히 적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혜자 집단이 굉장히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특정한 요 정책으로 이익을 누리는 특정한 집단이 있어. 예. 자, 근데 거기에 따르는 비용은 넓어요. 넓게 분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좁게 집중이 돼. 여기부터 할게요. 넓게 분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넓게 국민들 모두에게 세금을 조금씩 걷어서 그걸 가지고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고객 정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고객 정치. 자, 용어 기억해 두시고 다른 거는 기억 못 하셔도 되는데 요 이름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대중정치. 아까 나왔던 건 대중정치. 그다음에 지금 언급드리는 내용은 뭐? 고객정치. 고객정치는 비용은 어떻게 돼요? 분산되어 있고 그걸 편익을 누리는 대상은 좁게 집중되어 있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 편익은 집중되어 있고 비용은 분산되어 있다. 편익은 집중되어 있고 비용은 분산되어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일단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자는 이렇게 다 나눠져서 넓게 퍼져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비용 부담자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잘 안 갖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용 부담자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 갖고 제가 비용 부담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그거를 또한 집단행동의 딜레마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용을 부담하는 비용 부담자에게는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되더라. 아까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편익을 누리는 자가 다 넓게 분산되어 있으니까 둘 다에게서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번에는 고객정치에서는 비용을 부담하는 비용 부담자에게만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나타나더라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집단행동의 딜레마라는 거는 반드시 어떨 때 편익이든 비용이든 분산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집단 행동 행태예요. 자, 집단행동의 딜레마라는 거는 비용 부담자나 편익을 누리는 사람이 분산되어 있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집단적 행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고객정치는 편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특정 집단에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특정 집단은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은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보인다고 했는데 이 편익을 누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 자, 편익을 누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더 편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내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이 정책을 이제 끌고 가도록 만들려고 노력할 거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최대한 규제 기관을 포획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현상, 그게 이제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잘 이해하고 있네. 흐름을 이해하고 있네. 자, 그래서 거기 수혜자 집단, 편익을 누리는 소수의 수혜자 집단에 의해서 규제 기관이 포획당하는 형태. 포획을 하기 위해서는 뭐 중간에 지대추구를 해야겠죠. 포획당하는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다. 포획 형태, 포획 현상. 자, 그다음에 정부 규제의 성격은 뒤에 보시면 강력한 집행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편익을 누리는 사람이 딱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정책을 시행되게끔 끌고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 정책을 집행을 최대한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이 정책이라는 건 반드시 강력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편익을 누리는 소수가 이 정책이 만들어지게끔 지대축을 하면서 포획을 하는 형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정책 과정 자체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집행이 되는 형태를 보인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게 고객 정치의 정치 형태인 거고요. 자, 거기 보시면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수입 규제라고 되어 있죠. 수입 규제. 수입 규제. 수입 규제. 자, 수입 규제는 뭐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걸 한다고 생각해봐요. 외제차 수입. 외제차 수입을 규제한다. 외제차를 수입할 때에는 관세율을 굉장히 높여서 가급적 많이 수입을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게 이제 수입 규제죠. 수입을 못하도록 하는 게 수입 규제예요. 자, 수입 규제를 하면은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특정 브랜드를 그렇게 언급하기 있기야. 현대, 기아, 자동차 회사 누구의 어디에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한테 유리한 거잖아. 자, 그래서 수입 규제를 하면은 이런 특정 기업, 국내 자동차 업체한테 유리한 거기 때문에 편익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 집단의 편익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근데 수입 규제에 따르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건데? 넓게 부담. 이거는 그냥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자, 그러니까 결국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수입 규제를 해서 편익은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특정 집단이 편익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죠. 비용은 넓게 분산되어 있지만 국민들이 다 넓게 분산해서 부담하지만 그걸 누리는 편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특정 기업에 좁게 집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객 정치의 유형이라는 거죠. 이런 거 이해되시죠, 이제? 자, 그래서 고객 정치의 이 대표적인 이제 예가 시험에 나오면은 수입 규제 같은 것들을 주로 많이 들죠. 자,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특징들 규제 기간이 포획당할 우려가 있다. 포획당할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집행이 되면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편익을 누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강력하게 집행이 끌고 나가질 수 있다. 강력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들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비용 부담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으니까 어떤 행동이 발생된다? 집단 행동의 딜레마가 발생될 우려도 있다라는 거. 내가 설명을 잘하는 거야. 한혜 씨가 이해를 잘하는 거야. 둘 다라고 하자. 둘 다. 암기만 하면 돼. 대중정치, 고객정치. 자, 2개 했죠, 일단.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편익도 넓게 분산이 되어 있고, 편익이 넓게 분산이 되어 있고, 반면에 비용 부담자는 굉장히 좁게 집중되어 있는 형태. 자, 이런 정치 유형에 대해서 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환경 오염이 심해지고 있어. 근데 알고 봤더니 특정 기업에서 혹은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이나 뭐 공해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환경 오염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자, 그러면은 환경 오염에 대한 규제를 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규제 형태를 생각해 봅시다. 환경 오염 규제 같은 것들은 비용을 누리는 사람은 그럼 누구예요?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은 그럼 누구예요? 기업체. 그렇지. 특정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산업 기업체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환경 오염에 대한 분담금을 걷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환경 오염을 막는데 활용을 한다면 그걸 편익을 누리는 사람은 그럼 누구예요? 사회 전체. 그렇지. 사회 전체가 그 환경 오염 규제에 대한 편익을 누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편익을 누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넓게 분산되어 있고 비용을 부담하는 자들은 굉장히 좁게
집중되어 있고, 자, 이런 정치 형태가 바로 세 번째 들어가는 기업가 정치라는 정치 형태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기업을 규제하는 정치, 기업을 규제하는 방식, 그래서 기업가 정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기업한테 돈 물려서 대중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끔 만드는 정치. 자, 이거를 여기 들어가는 기업가 정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는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보일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응? 엄청 반대겠지. 자, 그러니까 반대를 해서 규제를 하는 정부 기관을 로비에서 포획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때는 비용을 부담하는 좁게 집중되어 있는 비용 부담자 측에서 정부 관료를 포획하려는 로비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이때는 누가 포획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때는 편익을 누리는 기업들이 정부 관료를 포획하려고 노력했고, 이때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 측에서 정부 관료를 포획하려고 노력하겠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넓게 분산이 되어 있으면은 아까 언급드렸던 집단 행동의 딜레마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좁게 집중되어 있으면은 포획하려는 노력을 벌이는 거고. 자, 그래서 포획은 좁게 집중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거고, 넓게 분산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집단 행동의 딜레마가 나타나는 거고. 자,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거기 두 번째 굵은 글씨로, 자, 비용 부담자 집단이, 규제 대상 집단이 규제 기관을 포획한다. 자, 그래서 이 정책은 상대적으로 채택이 어렵기 때문에 느슨한 정책 집행이 발생될 수 있다 라는 것도, 느슨한 정책 집행, 자, 이것도 키워드 삼아서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느슨한 정책 집행이 발생되는 이유는 뭐예요? 기업가들이, 소수의 비용 부담자들이 로비 활동을 통해서 이 규제를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포획을 당한 관료들은 이 규제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책 집행이 잘 안 이루어지는 현상, 그거를 느슨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고객 정치일 때는 어땠는데? 고객 정치일 때는 기업들이 얼른 하려고 포획을 했죠. 그래서 어떤 형태가 발생됐어요? 강력한 정책 집행이 발생됐죠. 자, 그러니까 다시, 강력한 정책 집행이 발생되는 거는 고객 정치일 때, 편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강력하게 정책을 끌고 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강력한 정책 집행이 발생되는 거, 고객 정치. 반면에 일부러 포획을 해서 이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정책 집행은 굉장히 느슨하게 정책이 집행이 되는 특징을 갖는 게 기업가 정치. 이렇게. 자, 요 특징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고객 정치는 강력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기업가 정치는 반면에 느슨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비용 부담자 측에서 포획이 발생되는 거는 고객 정치, 기업가 정치 중에서 비용 부담자 측에서, 그렇지, 비용 부담자 측에서 포획을 하는 거는 기업가 정치. 저희 그러면 그 대중 고객 기업가가 다 비용 부담자로 있습니까? 응? 다시. 대중도 비용 부담자고 고객이 비용 부담자고 기업가가 비용 부담자고 이따 다시 한 거야. 자, 비용 부담자는 넓게 분산되어 있다는 건 대중이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좁게 집중되어 있다는 건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뭐 기업이 부담한다. 고객은 좀 다른가? 고객은 좀 다르지. 고객이라고 보기에는 고객은 딱 넓게 분산되어 있다, 좁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나누기에는 약간 애매한 개념이야. 어쨌든 요 네 가지 내용의 정치 형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있죠. 자, 이거는 뭐예요? 비용을 부담하는
비용 부담자도 굉장히 좁게 특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편익을 누리는 편익 그 수혜자도 굉장히 좁게 집중되어 있고, 자 이건 뭐라 그러면 둘 다 굉장히 특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익 집단 정치, 이익을 누리는 사람, 이익을 누리는 집단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익 집단 정치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익 집단 정치는 어떤 형태가 발생되겠어요? 집단 행동의 딜레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둘 다 없는 거야. 비용을 부담하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 걸 아니까 스스로 문제를 비용 부담 안 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 다음에 편익을 누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누리는 거니까 더 많이 끌고 와서 로비를 하려고 더 노력하고, 그러니까 다 적극적이야. 둘 다. 난리 나죠.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집단 행동의 딜레마라는 게 다 발생 안 하고요. 둘 다 측에서 서로 로비하려고, 서로 포획하려고 노력하는 형태가 발생되는데 그게 이익 집단 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있죠. 의학 분업 규제. 의사 측, 약사 측, 아니면 한약 분쟁, 한의사 측, 약사 측, 뭐 이럴 때, 자 이때 서로 자기 이익 집단을 딱 구성해가지고 서로 막 충돌하면서 대결을 벌이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뭐 흔히 속된 말로 둘 다 삭발하면 이익 집단 정치, 한 명만 삭발하면 고객 정치나 뭐 기업가 정치,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자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요거 4개만 이름이랑 특징만 개략적으로 잘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예가 있는가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자 하나만 더 언급을 드려볼까요? 옆에 33페이지의 팁에 보시면은 아까 했었던 내용이긴 한데, 아까 수입 규제 정책 했었죠. 수입 규제 정책이라는 거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자 수입 규제를 하면은, 외제차 수입 규제를 하면은 편익을 누리는 집단은 자동차 회사. 그러니까 넓게 좁게, 수입 규제는 편익을 누리는 사람은 좁게, 비용 부담자는 넓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 4가지 정치 중에서 어떤 정치 형태? 고객 정치 형태였죠. 자, 근데 여기 옆에 보시면은 그 반대 개념의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입 규제 완화 정책. 수입 규제 완화 정책. 외제차를 관세를 낮춰서 더 많이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정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수입 규제에 반대되는 정책으로서. 자, 이거는 편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중, 그치, 대중. 그 다음에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기업이죠, 그치. 자, 그래서 편익을 누리는 사람들은 넓고, 이때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은 좁게. 자, 그래서 이때는 고객 정치 형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 반대죠. 이 2개는 반대니까 기업가 정치 형태가 발생된다. 이해를 잘 하시네. 자, 이렇게 그게 정리되어 있는 게 거기 이제 팁 내용의 표예요. 그거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자, 수입 규제 정책이라고 이제 지문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하고요. 수입 규제 완화 정책이라고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2개는 완전히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수입 규제는 고객 정치 형태인 거고요. 수입 규제 완화 정책은 기업가 정책이에요. 기업가 정치. 자, 그래서 이 4개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름 다 외웠죠? 자, 가로넣기 한번 해봅시다. 자, 비용도 좁게, 편익도 좁게 집중되어 있는 거는 이익 집단 정치. 자, 그다음에 여기 넓게 분산, 둘 다 넓게 분산되어 있는 거는 대중 정치. 자, 그다음에 편익 좁게, 비용은 넓게. 고객 정치. 그렇지, 고객 정치. 마지막으로 고객 정치의 완전 반대인 기업가 정치. 이렇게 4개.
개념이 있다는 거죠.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하나도 안 발생되는 거. 이익집단 정치. 이익집단 정치는 둘 다에게서 포획 형태가 발생되는 거죠. 그다음에 비용을 부담하는 측면에서만 포획이 발생되는 거. 기업가 정치. 그다음에 편익을 누리는 수혜자 집단에서만 포획이 발생되는 거는 고객 정치. 느슨한 정책 집행. 기업가 정치. 기업가 정치. 왜 느슨해? 부담한 쪽이 반대하니까. 로비를 그렇지. 편익을 부담하는 좁게 집중되어 있는 집단에서 비용이나? 비용을 부담하는 좁게 집중되어 있는 집단에서 로비를 해서 포획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정책 집행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느슨한 정책 집행, 강력한 정책 집행이 고객 정치인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은 반드시 잘 외워서 특징 같은 것들이 시험에 질문으로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고 바로바로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정부 규제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이거는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쭉쭉 같이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부 규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아까 특정 집단에서 지대추구를 통한 포획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거는 언제든지 포획을 당해서 관료가 부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관료 부패의 가능성이 일단 정부 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관료의 부패 가능성이 증가한다 라는 내용. 어렵지 않아요. 그냥 쭉쭉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획일성과 경직성으로 인한 법규주의가 발생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규제 당하는 사람이나 지금 사회 현상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법에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만 규제를 하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대로만 규제를 하려는 법규주의라는 것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거나 규제하지 못한다. 사회와 어떤 법 간의 괴리감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법규주의, 획일성으로 인한 법규주의. 그다음에 규제를 하려면 아무래도 정부 조직이 더 커져야겠죠. 정부 조직이 팽창. 별도의 인력과 조직이 신설된다. 자, 이거는 요즘 정부 추세와 반대되는 거죠. 요즘은 신공공관리론이기 때문에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대세란 말이에요. 유행하고 있는데 규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규제를 담당할 사람이나 조직이 또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부 조직이 팽창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도 문제점인 거고. 자, 그다음에 이거 용어 같은 것들 좀 잘 봐두세요. 규제의 악순환이 발생된다 그래서 자, 규제를 계속해서 규제를 낳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규제가 만들어지면은 그게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 규제라는 게. 그래서 또 그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규제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규제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규제가 규제를 계속해서 낳는 현상, 그거를 이제 규제 피라미드 현상, 아니면은 끈끈이 인형 효과,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풍선 효과, 하나 딱 누르면은 다른 데가 또 부풀어 오르는, 하나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는 풍선 효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규제의 악순환과 관련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용어들 만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묶어서 그냥 규제 피라미드, 끈끈이 인형 효과, 풍선 효과는 다 규제의 장점, 단점,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공익 저해, 경제적 비효율성의 증가, 뭐 이런 건 당연한 내용이고요. 규제의 역설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냥 표현, 용어를 좀 잘 이해를 해놓으시면 돼요. 규제의 역설이란 건 뭐냐면은 오히려 규제가 불합리할 때 민간의 비효율성을 더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게 규제의 역설이에요. 내가 의도한 건 다르게 다른 말도 안 되는 다른 효과가 막 발생돼.
자, 그거를 규제의 역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 용어들만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규제 역설 이렇게 지문에 딱 나오면은 이게 정부 규제의 장점을 얘기하는 건지 단점을 얘기하는 건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이해를 해놓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규제 역설은 규제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이론이라는 거. 자, 그러면은 앞으로의 정부 규제 방향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경제적 규제는 최대한 완화하고, 그 다음에 반면에 사회적 규제는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전체적인 규제의 양은 낮추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더 이상적인 현대 사회의 정부 역할이고 규제의 형태라는 거예요. 경제적 규제는 최소화, 그다음에 사회적 규제는 최대화 이렇게. 자, 그다음에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 이거는 좀 잘 보세요. 시험으로 나오는데 이건 용어를 좀 아셔야 돼요. 자, 규제를 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네거티브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포지티브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안다는 듯한 표정이야. 자, 네거티브 시스템은 뭐예요? 말라는 것 빼고. 그래, 맞아. 하지 말라는 것 빼고 다 해도 된다는 거. 그다음에 포지티브 시스템은 반대죠. 하라는 것만 하라는 거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원칙적으로 나머지는 다 안 되고. 자, 그래서 잘 알고 계시네. 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더 높은 거는 뭐예요? 네거티브 시스템. 왜? 그거만 몇 개 빼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A, B, C만 안 되고 나머지 D부터 Z까지는 다 돼. 이게 네거티브 시스템.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는 다 안 되는데 다만 A, B만, C만 허용할게. 이게 포지티브 시스템인 거고. 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더 높은 거는 네거티브 시스템인 거고. 자,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율성이 어느 게 더 높으냐.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게 뭐냐.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게 네거티브 시스템이다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밑에 규제 행정 조직 정책 과정의 개선 당연한 말이고요. 자율 규제로의 전환, 가급적이면 자율적인 규제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 이건 당연한 말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플러스 해가지고 규제 개혁의 단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일단 두어 번 출제가 됐던 내용이고 순서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규제 개혁할 때 규제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제일 먼저 규제를 폐지해서 규제의 총량을 감소시키는 게 우선이다. 라는 거. 김대중 정부 때 했던, 김대중 정부 때는 규제를 최대한 줄이자. 그래서 규제 총량을 50%로 감소시키자. 이런 정책을 수행을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규제를 줄이자, 감소시키자. 그래서 규제 완화 정책인 거고요. 규제 완화. 첫 번째가 규제 완화예요. 자,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처음에 이제 총량 규제 관리를 했으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질적으로 관리를 하자. 규제 내용을 양질의 규제를 하자. 여기 이제 규제 품질 관리, 규제 완화, 규제 품질 관리. 자, 그다음에 거기까지 됐으면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규제 관리라는 걸 해가지고요. 딱 그 규제의 질 거기서 그치지 말고 국가 전체를 큰 틀에서 보면서 규제 체계가 잘 정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내용이, 규제 시스템이 잘 정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내용까지도 같이 보자라는 게 규제 관리예요. 규제 완화, 규제 품질 관리, 그다음에 규제 관리, 그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완품관 이렇게 기억을 해봅시다. 완품관, 완화, 품질 관리, 그다음에 규제 관리 이렇게. 자, 그다음에 밑에는 이제 규제 기본법 나오죠. 아까 언급 잠깐 드렸지만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적 근거, 기본이 되는 이제 법적 근거인데, 자, 이거는 잠깐 쉬었다가 또 법 조문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정리하는 식으로 같이 볼게요. 맞다. 습관이 안 됐어.